저는 아직도 그날 밤의 바람을 기억합니다. 한강 다리 위는 싸늘했거든요. 불어오는 바람이 차갑게 귓바퀴를 스쳤고 도로 위 가로등 불빛은 강물 위에 길게 늘어져 흔들렸습니다. 차 몇 대가 휙휙 지나갔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소리가 멎은 것 같았어요. 제 눈앞에서 아버지가 바카스 박스를 들고 서 있었죠. 아버지 최기성은 82이었습니다. 원단 장사로 평생을 버티며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남대문 시장 구석에서 보따리 장사로 시작해 결국 가게 두어 칸을 차렸고 남들 몰래 금을 사 모았죠. 저희 가족이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건 아버지의 집념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치매라는 이름의 늪 속에 빠져 있어요. 그날 아버지는 손에 바카스 상자를 들고 다리 난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저 무거운 짐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다음 순간 팔을 힘껏 휘두르더니 상자가 공중으로 휙 튀어나갔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를 틈조차 없었어요. 박스가 공중에서 한 번 회전하고 어둠 속에서 순간 반짝이더니 곧장 강물 속으로 떨어졌죠. 첨벙, 둔탁한 물소리가 귓속을 때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저 안에 금 10kg이 들어 있었거든요. 평생 본 적도 없는 돈덩어리였죠. 계산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희 집안은 몇 년은 넉넉하게 버틸 수 있었는데 지금 제 눈앞에서 그대로 강물에 삼켜진 거예요. 아버지는 상자를 던진 뒤에도 한참 동안 강물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만 얼굴은 오히려 차분했어요.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죠. 아버지는 제 쪽을 돌아보지도 않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아무도 못 훔친다고 말이에요. 그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제 가슴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치매로 기억을 잃은 아버지의 눈빛에서 오히려 확신이 느껴졌거든요. 저는 급히 난간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강물은 검고 깊었죠. 빛을 머금은 물결만이 꿈틀거리며 흐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제 눈은 끝없이 물 위를 더듬었지만 박스는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어요. 그 순간부터 숨이 가빠졌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워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죠. 제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누나와 형은 분명히 저를 원망할 거예요. 경찰에 알릴 수도 없었죠. 아버지가 치매로 저지른 행동이라고 해도 금의 출처까지 캐묻게 되면 저희 집안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아버지는 평온했습니다. 강물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더니 마치 오래 기다린 일을 해치운 사람처럼 발걸음을 돌렸어요. 저를 스쳐 지나가며 낮게 중얼거렸죠. 이제 됐다는 말을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곱씹었습니다. 단순히 금을 지켰다는 안도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 무언가를 끝냈다는 의미일까요? 저는 도로 위에 서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80이 넘은 노인의 어깨가 의외로 단단해 보였어요.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고 강물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유유히 흘렀죠. 하지만 제 마음속은 이미 큰 구멍이 뚫린 듯 허전했습니다. 금이 사라진 충격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아버지가 저희 가족 누구도 알지 못하는 세계에 홀로 서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강 다리 위에서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게 변할 거라는 거요. 저희 가족도, 아버지도, 그리고 저 자신도 말이죠.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 강물 속에 가라앉은 바카스 상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려면 젊은 시절을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아버지는 원단 장사꾼이었거든요. 시장 골목 한켠, 어깨에 보따리를 메고 뛰어다니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버지를 악착 같다고 불렀어요. 새벽 5시에 시장 문이 열리기도 전에 나가 자리를 차지했고 남들이 다 철수한 밤에도 가게 불을 켜놓고 있었죠. 비 오면 천을 비닐로 덮고 맨몸으로 비를 맞으며 지켰고 겨울이면 동상 걸린 발가락을 두드리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어요. 저는 어린 시절 가끔 가게에 따라갔습니다.
두 팔에 천더미를 안고 휘청거리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손님들이 흥정을 하면 절대 쉽게 깎아주지 않았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원가도 안 나온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손님이 떠나갈까 싶어 몇 발짝 따라 나서기도 했어요. 결국 다시 돌아오는 손님이 많았죠. 그렇게 장사를 이어가며 아버지는 남들이 놀라워할 만큼 돈을 모았습니다. 아버지는 은행을 믿지 않았어요. 누가 권해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행은 남의 돈으로 장난치는 곳이고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번 돈으로 금을 조금씩 사 모았습니다. 금은 속이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돈은 화폐 개혁 한 번이면 휴지 조각이 되지만 금은 영원하다고 말이죠. 장롱 깊숙이, 이불 밑에, 때로는 부엌 아궁이 벽돌 밑에도 숨겨두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답답해했지만 결국 그 금 덕분에 집을 사고 저희를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집착은 점점 강박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가 집에 오면 아버지는 괜히 불편해했거든요. 친척이 찾아와도 금을 훔쳐갈 거라며 한눈을 팔지 않았죠. 심지어 명절에도 방문을 걸어 잠그고 금을 확인하러 방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저희에게도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애들한테도 알려줘야 혹시 무슨 일 있을 때 쓸 수 있지 않냐고 말하면 아버지는 고집스럽게 대꾸했죠. 입 밖에 내는 순간 그건 내 것이 아니라고요. 저는 청년이 되어서야 그 의미를 조금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세대는 늘 빼앗기고 도망쳐야 했던 시대를 살았거든요. 전쟁으로, 가난으로, 불안정한 정권으로 말이에요. 가진 것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면 언제든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금을 쥐고 있어야 안심이 됐어요. 문제는 그 습관이 나이 들어 치매로 번지면서 망상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자식들마저 도둑으로 몰았어요. 저희가 집에 들어서면 눈빛이 달라졌죠. 서랍을 열어보는 것만 봐도 의심의 기운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도 불을 켜고 금을 찾겠다고 집안을 뒤졌어요. 결국 어느 날은 그 바카스 상자를 꺼내 들고 집을 나가더니 제가 따라 나섰을 때는 이미 한강 다리 위였죠. 그날 상자를 던진 뒤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마치 큰일을 해치운 사람처럼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차려둔 밥이 그대로 식어갔지만 아버지는 젓가락조차 들지 않았어요. 대신 헛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죠. 이제 안전하다고, 아무도 모른다고, 나만 안다고요.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금을 한강에 던지면 누가 지켜줄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가족에게 뺏기지 않고 도둑에게도 뺏기지 않고 세상 누구도 모르는 곳에 숨기는 것 말이에요. 그 착각이야말로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신념의 마지막 형태였습니다. 누나는 분노했어요. 저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우리 보고 도둑이라니, 평생 고생한 게 다 물거품이라고 말했죠. 형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금 없어도 산다고, 차라리 잘 됐다고, 이제 저 집착에서 해방됐지 않냐고요. 저는 두 사람 사이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누구보다 금을 되찾고 싶었거든요. 그건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붙잡고 있던 삶의 증거를 잃지 않고 싶었던 겁니다. 그날 밤, 방 안에서 홀로 앉아있던 아버지의 뒷모습은 쓸쓸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아버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달이 밑이라고, 배 밑이라고, 아무도 모른다고요. 저는 그 말이 단순한 헛소리인지 아니면 기억의 파편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그 순간부터 제 안에 이상한 확신이 움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던진 건 단순한 금이 아니고 저희 가족조차 모르는 어떤 과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발바닥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아스팔트 위에 얇게 깔린 습기가 신경을 긁었거든요. 한강의 물비린내가 코에 남아 있었고 혀끝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숨을 고르는데 손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추고 문고리를 돌렸죠.
거실 불이 환했습니다. 식탁 위 밥은 굳어 있었고 시계 초침만 또박또박 움직였어요. 누나 최정희는 42로 현실 감각이 빠른 사람입니다.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날카롭게 적자를 비판하는 성격이거든요. 가족의 위기를 돈과 시간의 표로 판단하는 습관이 있죠. 형 최민호는 36으로 반대로 느슨한 사람입니다. 사소한 실패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자유를 더 중시하는 태도예요. 두 사람은 늘 부딪혔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밸브처럼 압력을 흡수하는 역할을 해왔어요. 거실에 발을 들이자마자 공기가 틀어졌습니다. 누나는 제 표정을 읽고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형은 창턱에 걸터앉아 발끝으로 바닥을 두드렸죠. 아버지는 안방 문턱에 앉아 있었고 시선은 허공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지 못했어요. 혀가 무겁게 달라붙어 있었거든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뱉었습니다. 정수리에서부터 고든 통증이 내려왔어요. 저는 사실만 나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강, 바카스 박스, 금 10kg, 수면 아래로 가라앉음이라는 네 단어가 머릿속에서 굴러다녔어요. 문장은 길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어만 방안 여기저기에 부딪히며 소리를 냈죠. 누나는 식탁 모서리를 엄지로 긁었어요. 짧은 손톱이 나무결에 걸리며 갈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형은 턱을 꿰고 눈을 감았어요. 숨이 길게 빠져나갔죠. 누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사람 특유의 무표정이 얼굴에 내려앉았거든요. 장부를 당장 열어봐야 한다는 손짓, 보험과 대출과 부동산 목록을 다시 정리하자는 메모 습관이 나타났어요. 정면 돌파가 아니라 숫자를 통한 정리였죠. 형은 다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강의 물살을 상상한다는 표정이었어요. 무게와 깊이와 조류를 계산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도망의 각도를 재는 시선이었죠.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갈라지는 균열이 보였어요. 소리에 앞서 모양부터 생겨나는 균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안방 문턱에서 몸을 조금 뒤로 뺐어요. 무릎을 감싸쥔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들썩였죠. 낮은 목구름이 가라앉다 떠올랐어요. 단어는 없었습니다. 호흡만 있었죠. 저는 그 호흡의 간격을 세었어요. 5번에 한 번씩 길어졌습니다. 마치 물속에서 숨을 참다가 겨우 위로 떠오르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 순간 문득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겨울 장사 끝나고 돌아오던 밤이었어요. 남대문 골목 어귀에서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걸었죠. 어둠 속 반짝이는 천두루마리가 바람에 스쳤습니다. 아버지는 그때도 주변을 한 번씩 훑어보곤 했어요. 누가 따라오는지 확인하는 습관이었죠. 그 습관이 결국 지금의 착각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아무도 믿지 않는 마음, 믿음을 주지 못한 시대, 믿지 않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직감 말이에요. 거실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누나는 식탁에 낡은 노트를 펼쳤어요. 가계부, 카드 결제일, 다음 달 고정비, 요양보호사 방문 일정이 줄줄이 적혀 있었죠. 숫자 사이에 빈칸이 하나 크게 뚫려 있었습니다. 그 빈칸의 제목은 금 잃어버림이었어요. 저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속이 뒤틀렸습니다. 숫자로 치환되는 아버지의 세월, 달러와 원화와 도량형 사이에 갇히는 땀과 냄새가 떠올랐거든요. 형은 침대방으로 들어가 낡은 낚시 가방을 꺼냈습니다. 투박한 뜰채와 무겁게 녹슨 봉돌이었어요. 강바닥을 긁어보자는 제스처였죠. 가능할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몸이 먼저 움직이는 종류의 다급함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속은 이미 너무 깊거든요. 수온, 흐름, 침강 속도, 그 모든 계산이 빈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계산은 답을 주지 않았어요. 무력만 남겼죠. 아버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눈꺼풀이 반쯤 감겼어요.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죠. 아무도 모른다고, 나만 안다고 중얼거리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움직임만 읽었습니다. 소리는 굳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의미는 충분했거든요. 그 의미가 저희에게 상처가 되었어요.
도둑으로 지목된 자식, 지켜낸다고 믿는 가장. 그 둘의 거리는 밤마다 멀어졌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이웃 박성진이었습니다. 55살로 아버지의 오래된 장사 친구였어요. 조심스러운 안부와 억눌린 호기심이 뒤섞인 통화였죠. 오늘 무슨 일 있었냐는 우회적인 질문이었어요. 저는 대답을 미뤘습니다. 박성진이 알고 있는 과거의 조각이 무엇인지 아직 확신이 없었거든요. 말을 섣불리 꺼내면 조각이 흩어질 것 같았어요. 침묵은 잠시 저희를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버티지는 못할 거라는 예감도 들었죠. 밤이 깊어지자 누나는 장부를 덮었습니다. 선 정리가 먼저라는 결론이었어요. 우선순위 정리였죠. 아버지의 안전, 집의 유지, 각자 생활비. 금은 목록에서 지워졌습니다. 지워지는 순간 도리어 선명해졌어요. 지워진 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거든요. 저는 빈칸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빈칸은 구멍이 되고 구멍은 시선이 빠지는 우물이 되죠. 형은 베란다 문을 열고 한참 바깥을 보았습니다. 먼 도로 소음, 간헐적인 경적, 돌아오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저는 형의 뒷모습에서 얇은 체념을 보았습니다. 형은 해방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책상 위 포스트잇에도 적어두곤 했거든요. 하지만 오늘의 해방은 가벼운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끝을 받아들이는 무거운 포기였어요. 그 포기가 제 가슴을 눌렀죠. 저는 부엌으로 걸어가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찬물이 손등을 때리며 흘렀어요. 손끝에 열이 조금씩 빠졌죠. 머릿속에 네 갈래 길이 그려졌습니다. 경찰 신고, 수색 의뢰, 침묵 유지, 과거 파기였어요. 각 길마다 비용과 위험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어느 길도 쉽지 않았어요. 저는 한강의 깊이를 떠올렸습니다. 깊이는 숫자가 아니라 감각이었거든요. 그 감각은 두려움으로 변했죠. 아버지는 금을 던진 날 이후에도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씨는 더 깊어졌어요. 집 안의 공기에는 늘 긴장이 흘렀죠. 문 열리는 소리만 나도 아버지는 고개를 획 돌려 그 방향을 노려보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여는 저를 보고도 훔치러 온 거라고 중얼거렸어요. 그 눈빛은 서늘했습니다. 제가 자식이라는 사실은 이미 기억 저편으로 밀려난 듯했어요. 누나는 참다 못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눈가를 문질렀어요. 안방을 뛰쳐나갔죠. 문이 쾅 하고 닫히자 아버지는 흐릿한 눈동자를 천천히 깜빡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섬뜩했습니다. 불신이 아버지를 집어삼킨 것인지 아니면 치매가 그 불신을 부풀린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거든요. 거실은 차가웠어요. 형은 말없이 담배를 꺼내 물고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퍼졌죠. 형은 고개를 젖히고 연기를 내뿜으며 중얼거렸어요. 차라리 잘 됐다고, 이제 다 비워버리자고요. 하지만 형의 말 속에는 가볍지 않은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두려웠어요. 금보다 무서운 건 가족이 무너지는 소리였거든요. 아버지는 밤마다 집안을 뒤졌습니다. 신발장, 옷장, 부엌 찬장까지 열어젖히며 금이 여기 있지 않냐고 묻는 듯한 눈빛을 보냈어요. 제 방문을 벌컥 열고 불 꺼진 방 안을 훑어볼 때면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두 다리를 떨며 이불 속까지 손을 집어넣었어요. 빈손으로 나오면서도 의심을 거두지 않았죠. 저는 그 손을 붙잡고 싶었지만 손끝에서 전해지는 경계심이 저를 밀어냈습니다. 저는 점점 확신했어요. 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는 거요. 아버지에게는 그것이 세상을 버티게 한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치매로 기억이 희미해져도 금만은 또렷하게 지켜야 할 대상이었어요. 그러니 저희도, 가족도 그 대상에서 밀려난 거였죠. 누나는 의사를 불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형은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죠. 입술은 달싹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금을 잃어버린 건 사실인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속은 아직도 금이 저희 곁에 남아있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반복해서 내뱉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다리 밑이라고, 배 밑이라고,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말이요. 처음엔 그저 치매 환자의 망상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단순히 던져버린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말하는 건 금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요. 그날 이후 저는 강물보다도 아버지의 기억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방 안의 침묵이 깊어질수록 불씨는 집을 갉아먹었어요. 아버지는 저희를 도둑으로 보고 저희는 아버지를 환자로 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서로를 더 멀리 밀어냈죠. 한때 웃음소리가 울리던 거실은 이제 발걸음 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불씨는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 불씨는 저희 모두를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한강 바람이 멀리서 밀려왔어요. 젖은 흙내와 쇠비린 내음이 뒤섞여 코끝을 찔렀죠. 눈을 감으면 물결 모양이 눈꺼풀 안쪽으로 번졌습니다. 저는 억지로 호흡을 길게 늘렸어요. 천천히 들이마시고 더 천천히 내쉬었죠. 귀에는 아버지의 중얼거림이 맴돌았습니다. 다리 밑, 배 밑, 아무도 모른다는 그 말의 조각들이 제 머릿속에서 둔한 돌처럼 부딪혔어요. 새벽이 오자 흰빛이 벽지를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안방 문틈으로 시선을 밀어 넣었어요. 아버지는 반듯하게 앉아 창을 보고 있었죠. 눈동자는 멀리 가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낮추어 다가가 의자 곁에 앉았어요. 말을 꺼내면 금속 같은 소리가 날 것 같아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손목에 묻은 가루를 보았어요. 미세한 석회 같은 가루였죠. 어젯밤 집안을 뒤질 때 어떤 틈을 긁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틈을 좋아했어요. 벽지와 몰딩 사이, 문지방의 작은 홈, 서랍 뒷판의 얇은 공간을 말이에요. 세상의 위험이 큰 곳에서 오지 않는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죠. 언제나 가장 작은 틈이 배신한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엌에 내려가 싱크대 아래를 열었습니다. 낡은 대야 뒤에 숨겨둔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종이 테이프를 조심히 떼어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비닐봉지가 접혀 있었죠. 비닐을 펼치니 바랜 사진 몇 장과 찢어진 메모가 나왔습니다. 사진 속 시장 골목, 빙 둘러 감은 원단 더미, 해가 기울던 계절의 먼지. 아버지가 젊었어요. 볼살이 빠졌고 눈빛이 날카로웠죠. 사진 뒷면에는 연필로 흐리게 적힌 두 줄이 있었습니다. 강둑, 가만이라는 글자였어요. 글자는 흐려졌지만 제 눈은 그 두 단어를 또렷이 읽었습니다. 저는 그 단어들을 입안에서 굴렸어요. 강둑과 가만히. 어릴 적 겨울밤에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장사 끝나고 돌아오던 길에 예기치 않은 검문이 있었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원단 속에 꼬깃하게 넣어둔 쌀 쿠폰을 지키려 했다는 거였죠. 사람들이 밀치고 뛰고 넘어지던 장면, 그런 소동 속에서 가만히를 강둑에 내려놓고 숨을 고르고는 누군가 따라오는지 확인하려고 몇 걸음 돌아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부터였을지도 몰라요. 아버지는 물가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물가를 떠나지도 못했습니다. 숨기고 싶으면 물가를 찾았고 지키고 싶으면 물가를 등졌어요. 방으로 돌아와 서랍을 꺼냈습니다. 바닥 합판 끝이 미세하게 들떠 있었어요. 손톱으로 들뜬 끝을 살짝 밀자 종이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월력이었어요. 오래전 달력에서 찢어낸 한 장이었죠. 뒤쪽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촘촘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둥근 표시 옆에는 짧은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조의, 초승, 사리. 저는 숫자들 사이에서 한강의 물결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장사꾼의 눈으로 물때를 적어왔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자연스러웠습니다. 원단은 비가 오면 망가지고 바람이 불면 날아가거든요. 장사는 하늘과 싸우는 일이에요. 하늘을 적어두는 것은 장사의 기술이었습니다. 달력 아래쪽 귀퉁이에 작은 화살표가 있었어요.
화살표는 날짜 대신 지명처럼 보이는 두 글자를 가리켰습니다. 나루라는 글자였죠. 저는 눈썹이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다리 밑이라는 말에 그림자에 나루가 붙었어요. 배 밑이라는 말에 그림자에 바지선이 붙었죠. 저는 인터넷 지도를 머릿속에서 펴보았습니다. 다리와 나루와 배가 겹치는 지점을 상상했어요. 유속이 휘는 구간, 바람이 꺾이는 틈, 바닥이 단단한 곳과 지늘기 깊은 곳의 경계. 상자가 가라앉아 움직임을 멈출 만한 작은 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도는 머릿속에서 점과 선으로 연결되었어요. 거실로 나가 신발끈을 조였습니다. 누나는 소파에 반쯤 누워 있었어요. 밤새 장부를 붙잡다 잠든 모습이었죠. 형은 의자에 목을 걸고 졸았습니다. 저는 둘을 깨우지 않았어요. 이 일의 첫 발자국은 조용해야 했거든요. 소리가 나면 계획은 금방 부서지니까요. 현관문을 열자 아침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계단을 내려가 골목으로 걸어 나갔어요. 새벽 우유차가 바지런히 움직였고 신문이 현관 앞에 떨어지는 소리가 차례로 들렸죠. 오늘의 세상은 제 시간에 도착했는데 저희 집의 시간만 어딘가 빗나가 있었습니다. 강둑은 어제와 같은 냄새였어요. 물비린내, 젖은 나무십, 콘크리트에 축축한 먼지가 섞여 있었죠. 저는 다리의 기둥을 손바닥으로 두드려 보았습니다. 안쪽으로 비어있는 공명이 들렸어요. 금속이 아니라 돌이 내는 낮은 울림이었죠. 기둥의 그림자는 물 위로 눕고 있었습니다. 물살은 느리다가도 갑자기 속도를 올렸어요. 바람이 방향을 바꾸면 결이 달라졌죠. 저는 물결의 변화를 숫자로 떠올렸습니다. 상자가 떨어진 지점에서 몇 걸음 아래에 얕은 와류가 생겼어요. 작은 싸개가 그곳에 모였다가 찢어져 떠내려갔습니다. 나루를 찾기 위해 옆길로 내려섰어요. 강가를 따라 난 좁은 길이었죠. 잡풀 사이에 낡은 나무 데크가 반쯤 잠겨 있었습니다. 한쪽 귀퉁이는 썩어 들어가 발을 잘못 디디면 빠질 듯 했어요. 데크 끝에 낮은 말뚝이 남아 있었습니다. 말뚝 머리에는 오래전 이름표를 뜯어낸 자국이 있었어요. 여기 한때는 사람들이 모여 배를 기다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면 잠기고 가뭄이면 드러나는 경계였죠. 경계가 기억을 잡아두는 장소예요. 저는 그 말뚝 앞에 서서 상자의 궤적을 다시 그렸습니다. 낙하, 침강, 회전, 정지라는 4단계를 천천히 되짚었어요. 호주머니에서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적어둔 5줄 아래에 6번째 줄이 생겼어요. 나루라는 단어였죠. 7번째 줄은 아직 비어 있었습니다. 펜촉이 종이에 닿아 작은 소리를 냈어요. 저는 한동안 다음 단어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뒤통수가 서늘해졌어요. 누군가 바라본다는 기분이었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도 위로 아침 조깅을 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멀리서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도 보였죠. 시선은 모두 무심했습니다. 그러나 제 어깨에 내려앉은 감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토요일 아침, 저는 오래된 운동화를 꺼내 신발끈을 2번 단단히 묶었습니다. 발밑에서 고무가 삐걱대는 소리가 났어요. 배낭 안에는 낡은 장갑과 낚시용 뜰채, 그리고 방수봉투 하나를 챙겨 넣었죠. 누나는 제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괜히 사람 불러서 사고 치지 말고 조용히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빛에는 기대가 섞여 있었죠. 형은 담배를 입에 물고 말없이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무도 정답을 모른 채 각자의 방식으로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었어요. 강둑에 도착했을 때 바람은 거칠었습니다. 수면은 어제보다 더 어두운 빛으로 흔들렸어요. 발밑 모래가 신발 밑창에 눌려 바스락거렸죠. 저는 다리 기둥을 기준으로 발걸음을 세어 내려갔습니다. 아버지가 상자를 던진 지점에서 몇 걸음 아래쪽, 어제 표시해둔 작은 여울이 보였어요. 물은 맑지 않았습니다. 표면만 반짝였을 뿐 안쪽은 탁했죠. 저는 뜰채를 물속에 넣었습니다. 손목에 전해지는 저항은 무겁고 느렸어요. 몇 번이고 바닥을 긁었지만 올라오는 건 자갈과 쓰레기뿐이었죠. 플라스틱 병, 녹슨 캔, 뜯어진 비닐이 나왔습니다.
손목은 뻐근해지고 어깨가 뻣뻣해졌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번 긁을 때마다 혹시 모른다는 기대가 가슴을 찔렀거든요. 누나는 멀찍이 서서 휴대폰 시계를 보며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조류가 바뀌었다고 24분 간격이라고 말했어요. 누나는 숫자를 중얼거렸죠. 장부에 칸을 만들어 채워넣듯 강물의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형은 바닥에 앉아 봉도를 던졌어요. 낚싯줄이 물 위에서 곧게 뻗었다가 곧 힘없이 가라앉았습니다. 형은 줄의 떨림으로 바닥에 감촉을 읽으려는 듯 했어요. 세 사람은 말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움직임을 의식했죠. 몇 시간을 버티자 손끝이 얼얼해졌습니다. 물속은 저희의 노력을 비웃듯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어요. 해가 중천에 오르고 그림자가 짧아졌을 때 저는 그제야 허리를 펴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등줄기에서 땀이 흘러내렸어요. 잠시 쉬려는 순간 형이 던진 봉돌이 갑자기 걸렸습니다. 줄이 팽팽해지며 휘었어요. 형은 이를 악물고 손잡이를 잡아당겼죠. 저희는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줄이 끊어질 듯 떨리다가 툭 하고 풀렸어요. 올라온 건 녹슨 자전거 프레임 조각이었습니다. 기대가 산산이 부서졌어요. 형은 그 조각을 발로 밀어 강둑에 굴렸죠. 철이 부딪히는 소리가 허망하게 퍼졌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꺼풀 뒤에 아버지의 말이 맴돌았어요. 다리 밑, 배 밑, 아무도 모른다는 그 말이요. 혹시 저희가 찾는 자리는 여기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가슴을 죄었습니다. 누나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만약 경찰이 이걸 알면 어떻게 될지 걱정된다고요. 말끝을 흐렸습니다. 금의 출처, 아버지의 장사, 그리고 그 뒤에 감춰진 장부를 말하는 거였죠. 모든 것이 수면 위로 드러날 거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고, 저희가 직접 찾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제 의지보다 떨렸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강바람이 더 세차졌어요. 물결은 잔잔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곳에서 올라온 냉기가 발끝을 감쌌어요. 저는 그 냉기를 참으며 다시 뜰채를 물속에 넣었습니다. 팔은 무거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금보다 무서운 건 아버지가 남긴 기억의 무게였거든요. 그 무게가 저희를 강으로 끌어내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왔을 때 골목 공기가 눅눅했습니다. 낡은 가로등 아래로 물기 어린 먼지가 내려앉았어요. 발소리가 벽면에 반사되어 다시 돌아왔죠. 박성진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문고리만 가만히 잡았다가 놓았어요. 잠깐 망설였습니다. 오늘은 물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 이야기를 들어야 했거든요. 강물은 힘으로 버티지만 과거는 언어로 열려요. 언어를 서두르면 금세 다치죠. 숨을 한 번 고르고 노크를 3번 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박성진은 55살로 옆집 이웃이면서 아버지의 오래된 장사 친구였죠. 몸집은 마르지만 어깨선이 각져 있었습니다.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있고 손등은 검게 그을려 있었어요. 상인 특유의 경계심이 얼굴에 얇게 깔려 있었죠. 박성진은 저를 위아래로 훑더니 잠시 길을 비켜줬습니다. 집 안에는 마른 첫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거실 한쪽에 접힌 접이식 작업대와 바늘통이 있었죠. 바닥에는 잘린 실부스러기가 반짝였습니다. 박성진은 컵에 따뜻한 물을 따라 건넸어요. 말은 없었죠. 제가 입을 열 때까지 기다리는 태도였습니다. 저는 오늘 강에서 건진 것들을 짧게 정리했습니다. 비닐 조각의 얼룩과 다리 기둥의 울림과 여울의 위치를 설명했어요. 박성진은 고개를 숙이고 손바닥으로 무릎을 문질렀죠. 박성진의 눈동자가 한 번씩 문틀로 날아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집 밖의 인기척을 확인하는 습관이었어요. 경계는 습관을 먹고 자라거든요. 박성진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박성진은 아버지가 젊을 때 물가를 자주 드나들었다고 했어요. 원단을 배에 싣거나 내릴 때 손놀림이 빠른 것으로 유명했다고도 했죠. 물때를 꼭 메모하던 습관도 그때 생겼다고 했습니다. 저는 내일의 계획을 적던 메모장 위로
그 말들을 옮겨 적었어요. 단어 몇 개가 종이 위에서 서로 닿았습니다. 나루, 말뚝, 바지선, 장부라는 단어들이요. 박성진은 잠시 말을 끊고 벽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벽장 문을 열자 가벼운 소리와 함께 낡은 박스가 나왔어요. 테이프는 오래돼 끈적했고 모서리는 해졌죠. 박스 안에는 빛바랜 영수증과 옛 상표표가 섞여 있었습니다. 박성진은 영수증 뭉치 중 한 장을 골라 제 손에 올려두었어요. 종이는 얇았고 잉크는 군데군데 번져 있었죠. 상호명과 숫자들 아래에 작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기성이라고요. 날짜는 30여 년 전이었어요. 품목 이름 대신 기호 2개가 반복되어 있었죠. 일반적인 원단 표기와 달랐습니다. 박성진은 그 기호가 금을 뜻하는 암호였다고 설명했어요. 보관과 교환을 오가며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던 방식이었다고 했죠. 저는 그 설명을 듣는 동안 혀끝이 말라갔습니다. 아버지가 장부에서 금을 감췄다면 영수증에도 금을 숨겼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수증은 도시의 정식 언어였고 암호는 개인의 비밀 언어였어요. 두 언어가 한 장의 종이에서 포개진 거죠. 박성진은 소파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창밖을 봤습니다. 창문 유리에는 늦여름 벌레가 부딪히며 미세한 흔들림을 만들고 있었어요. 박성진은 아버지가 한때 빚 대신 금을 수령했다고 말했죠. 상대는 거래처 사장이었고 사업이 무너진 날 밤 긴급히 만든 합의였다고요. 경찰과 채권자가 뒤엉키던 시절이었어요. 남의 파산 위에 서 있는 수취인의 기분을 아버지는 평생 털어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을 모으면서도 드러내지 않았다고요. 금을 쥐면 불안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커졌다고 했어요. 사람의 마음은 무게와 반대로 움직인다고도 했습니다. 가벼울수록 더 위로 뜨고 무거울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다고요. 불안은 늘 깊은 쪽을 선택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삼켰어요. 금이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타인의 몰락에서 건너온 자네라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저희 가족의 빛이 누군가의 그늘과 연결된다면요. 그 그늘이 지금 다시 저희를 덮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박성진은 손가락으로 탁자 모서리를 2번 두드렸어요. 박성진은 아버지가 그 합의를 한밤 이후 자주 말하던 문장을 떠올린다고 했습니다. 물은 기억을 지우지 않는다는 문장이었죠. 저는 어제 한강에서 들었던 물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물은 모든 것을 흘려보내지만 바닥에는 결이 남아요. 결은 특정한 날 특정한 각도에서 다시 나타나죠. 기억도 그렇게 남습니다. 박성진은 또 하나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작은 지도였어요. 강변을 따라 낡은 펜으로 밑줄을 그어두었죠. 줄은 다리 그림자에서 나루로 이어졌고 다시 바지선 정박지로 향했습니다. 세 지점이 얇은 삼각형을 만들고 중심점에 작은 점이 찍혀 있었어요. 박성진은 그 점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곳에 얕은 웅덩이 같은 지형이 있다고 했어요. 물살이 돌아나가면서 잠깐 멈추는 자리라고요. 쓰레기가 모이고 겨울이면 얼음이 마지막으로 남는 자리였죠. 상자라면 마지막으로 걸릴 수 있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제 메모 속점과 박성진의 지도 속점이 겹쳐졌어요. 소름이 팔뚝을 훑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밖 복도에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종이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성진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죠. 박성진은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댔습니다. 저는 숨을 줄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발소리는 한참 머물다가 서서히 멀어졌죠. 말은 섣불렀고 침묵은 정확했습니다. 박성진은 조심스럽게 창문을 조금 열어 바람을 들였어요. 바람은 집안의 마른 첫 냄새를 끌고 나갔죠. 긴장이 얇아졌습니다. 새벽 4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방 안 공기는 축축했고 창문 너머로는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어요. 배낭을 어깨에 매니 어제보다 무겁게 느껴졌죠. 장갑, 뜰채, 봉돌, 방수봉투, 그리고 주머니, 속 열쇠까지요. 무게보다 더 큰 건 마음이었습니다. 복도로 나오니 누나는 이미 운동화 끈을 조이고 있었고 형은 낚싯줄을 감고 있었어요. 제 사람의 얼굴에는 말이 없었죠.
말보다 더 큰 게 저희를 묶고 있었습니다. 강둑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옅은 회색으로 풀리고 있었어요. 강물은 잔잔했지만 안쪽에서 느린 소용돌이가 돌고 있었습니다. 물 위로 안개가 피어올라 다리 기둥을 감쌌어요. 그 풍경 속에서 저희는 묵묵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도 속점, 삼각형의 중심이었죠. 박성진이 말한 자리와 제가 기록한 자리가 겹치는 곳. 그곳이 오늘의 목표였습니다. 형이 먼저 로프에 봉도를 매달아 던졌어요. 줄이 수면을 찍고 내려갔습니다. 손목으로 전해지는 떨림을 형은 끝까지 지켜보았어요. 줄이 긴장과 이완을 반복했죠. 형은 미간을 좁히며 속삭였습니다. 뭔가 걸린다고요. 저는 곧장 뜰채를 들고 옆에서 바닥을 훑었어요. 자갈이 긁히는 소리, 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몇 번이고 건져 올린 건 부스러기뿐이었습니다. 비닐, 녹슨 철 조각, 물에 부른 종이 조각들이요. 금속의 묵직한 감각은 없었어요. 누나는 강가에 앉아 메모를 계속했습니다. 시간, 수심, 봉돌이 머문 자리를 기록했어요. 숫자가 늘어날수록 누나의 눈은 점점 날카로워졌죠. 장부에 빈칸을 메우듯 강물에 공백을 채워넣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집중이 오히려 저를 흔들었어요. 저희가 찾는 게 과연 금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헷갈리기 시작했거든요. 아버지가 했던 말이 또 떠올랐습니다. 다리 밑, 배 밑이라는 말이요. 저는 그 말을 되뇌며 다리 기둥 아래쪽을 더듬었어요. 그 순간 뜰채 끝이 뭔가 단단한 것에 걸렸습니다. 손목으로 전해진 감각은 분명 금속 같았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팔에 힘을 주었죠. 뜰채가 뻣뻣하게 당겨졌습니다. 형도 곧장 와서 로프를 당겼어요. 줄과 뜰채가 동시에 긴장했죠. 강물은 아무렇지 않게 흐르는데 저희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뜰채가 툭 하고 풀렸어요. 물 위로 떠오른 건 녹슨 드럼통 조각이었죠. 기대는 무너지고 손끝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드럼통을 강둑 위로 던져버렸어요. 철판이 바위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죠. 누나는 얼굴을 찡그렸고 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실패를 크게 알리는 경적 같았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물을 들여다봤습니다. 안개가 짙게 내려앉아 수면은 거울처럼 보였어요. 제 얼굴이 비쳤죠. 그런데 그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지친 눈과 굳은 턱, 집착에 잠식된 표정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금을 찾는 게 아니라 집착이 저를 강으로 끌고 오고 있다는 거요. 아버지가 평생 싸운 건 결국 불신과 집착이었는데 지금 저는 그 불꽃을 이어받고 있었습니다. 형이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어요. 연기가 바람에 흩어졌죠. 형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아버지랑 다르지 않다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누나는 장부에 새로운 칸을 그었어요. 칸 위에 짧게 썼죠. 집착이라고요. 펜 끝이 떨렸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안개가 서서히 걷혔어요. 강물은 평범한 빛을 되찾았죠. 하지만 저희 눈에는 여전히 무언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금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아버지의 불신이 물 위에 그림자처럼 번져 있었죠. 그 불신은 저희에게도 옮겨 붙었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의심하지 않았지만 이미 강물은 저희 마음에 불꽃을 옮겼어요. 저는 뜰채를 다시 강물에 넣으려다 멈췄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금을 찾고 싶다는 욕망과 이 집착이 저희를 삼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죠. 결국 저는 뜰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불꽃은 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선명해졌죠. 아버지가 남긴 건 금이 아니라 집착이라는 생각이 제 가슴을 태웠습니다. 저녁 무렵집이 얇게 들떠 있었습니다. 바닥에 먼지까지 소리가 날 것처럼 예민해졌어요. 식탁 위에는 박성진에게서 받은 작은 열쇠와 접힌 지도가 있었죠. 누나는 장부에서 복사한 페이지를 옆에 펼쳐두었습니다.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몇 개 그려져 있었어요. 기호가 반복되는 날짜들이었죠.
금이 아니라면 설명되지 않는 간격이었습니다. 저는 그 간격을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숨을 길게 들이마셨어요. 해가 기울자 그림자가 장부 위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그림자는 종이의 구멍처럼 보였어요. 구멍 속으로 숫자와 기호가 미끄러졌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인기척이 멈췄다가 사라졌어요. 문틈에 귀를 대고 한동안 숨소리를 가늠했죠. 집 안에 저희 셋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집 밖에 누군가는 오늘도 저희 움직임을 재고 있었어요. 비밀은 눈이 달려요. 비밀이 커질수록 눈도 늘어나죠. 핸드폰이 짧게 떨렸습니다. 발신 번호가 낯설었어요. 저는 스피커를 켜지 않고 귀에 바짝 댔죠. 거친 숨이 먼저 흘렀습니다. 낮고 마른 목소리가 자신을 이현수 41라고 소개했어요. 수사관이라는 잊을만 하면 들려오는 직업의 이름이었죠. 아버지와 시장 사람들을 오래 지켜봤다는 말, 최근 강가에서 이상한 수색 흔적이 보인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복도 끝을 다시 바라봤어요. 발자국의 무게가 전화기에서 흘러나오는 느낌이었죠. 이현수는 곧장 결론으로 갔습니다. 금은 물보다 입이 빠르다고, 입이 움직이면 물은 뒤늦게 흐른다고 말했어요. 저는 대답을 아꼈습니다. 말은 이미 충분히 흘렀으니까요. 전화를 끊자 누나가 장부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동그라미 3개가 일직선으로 놓였어요. 날짜는 봄과 여름과 겨울로 흩어져 있었지만 기호의 간격은 거의 같았죠. 스물한 날 간격이었어요. 스물한은 물대의 리듬이었죠. 달력 뒷면에 아버지가 적어두던 조위표, 초승에서 보름으로 건너가던 순간과 일치했습니다. 누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듯 입술을 움직였어요. 가져오고 숨기고 바꾸던 주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주기가 오늘 밤 저희를 어디로 데려갈지 상상했어요. 열쇠를 집어들어 빛에 비췄습니다. 이빨이 다른 자국이 들쭉했어요. 시장 창고의 금고를 열던 열쇠였죠. 창고는 철거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철거는 흔적을 지우지 못해요. 땅 아래 배수관과 기초가 남아있고 그 사이 빈 공간이 작은 은신처가 되죠. 저는 내일 새벽 시장 뒤편으로 가자고 메모에 적었습니다. 누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은 봉돌 대신 손전등을 배낭에 챙겼죠. 물속에서 실패한 날엔 땅을 파야 합니다. 길은 물과 땅 사이에서 번갈아 열려요. 밤이 깊어질수록 집은 더 가벼워졌습니다. 가벼워진다는 건 떠오른다는 뜻이에요. 떠오르는 것은 곧 눈에 띈다는 뜻이죠. 저는 커튼 틈을 살짝 벌렸습니다. 맞은편 빌라 옥상 모서리에 작은 점이 있었어요. 담배불이 쿡 찍히고 꺼졌죠. 누군가 저희를 어둠 속에서 이어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튼을 다시 닫고 불을 줄였어요. 말 대신 움직임을 줄이는 방식이었죠. 움직임이 줄면 그림자가 작아져요. 그림자가 작아지면 눈은 흥미를 잃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감추는 연습을 했어요. 아버지는 안방에서 뒤척였습니다. 짧은 신음, 짧은 멈춤, 그리고 다시 반복되는 소리였어요. 저는 문턱에 앉아 숨의 길이를 세웠죠. 어젯밤과 같은 간격이었습니다. 그 간격 사이로 다른 소리가 끼어들었어요. 바스라, 방바닥과 종이가 부딪히는 소리였죠. 저는 천천히 들어가 침대 밑을 더듬었습니다. 얇은 봉투가 손끝에 닿았어요. 봉투 안에는 반씩 찢긴 영수증 2장과 작은 금속편 하나가 들어있었죠. 금속편에는 흐릿한 각인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숫자와 2개의 알파벳, 이상한 조합이었어요. 저는 혀끝으로 그 조합을 되뇌었습니다. 몸이 먼저 기억했어요. 바지선 번호였죠. 박성진이 말하던 정박지의 식별 표식과 같은 규격이었습니다. 봉투를 들고 거실로 나오자 누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형은 조용히 창으로 가서 바깥을 살폈어요. 저는 영수증 뒷면을 뒤집었죠. 아버지의 필체로 짧은 단어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만히라고요. 밑줄이 2번 그어져 있었어요. 가만히의 밑은 2개라는 말을 아버지는 농담처럼 말하곤 했거든요. 겉과 속, 속과 더 속. 비밀은 항상 한 겹 더 깊었어요.
저희는 이제 그 더 깊은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문자를 한 통 받았어요.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죠. 내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조심해라는 말뿐이었어요. 끝에 마침표도 없었죠. 경고인지 위협인지 애매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말이 늘어갈수록 선택지는 줄어들어요. 침묵은 때때로 최고의 장비죠. 저희는 각자 자리로 흩어져 배낭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열쇠, 손전등, 장갑, 메모, 그리고 얇은 용기까지요. 용기는 두껍지 않아요. 대신 자주 꺼내야 낡지 않습니다. 새벽 1시를 넘기자 골목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작은 소리에 계속 몸이 반응하는 게 지겨웠습니다. 하지만 지겨움이 경계를 무디게 만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지겨울수록 더 세게 눈을 떴죠. 그때 초인종이 아주 짧게 울렸습니다. 멈칫, 저희는 서로를 보았어요. 누나가 고개를 저었고 형이 주먹을 쥐었죠. 저는 문에 달라붙어 고리를 채운 채 살짝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현관 바닥에 축축한 발자국 2개가 있었죠. 계단 아래로 이어지다가 사라졌습니다. 문을 닫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비밀의 눈이 더 가까워졌다는 증거였습니다. 균열은 이렇게 시작돼요. 바닥부터 금이 가고 위로 번지죠. 시장 뒤편 창고 골목은 비어 있었습니다. 벽돌 건물의 절반은 허물어져 있었고 철제 셔터는 녹이 슬어 있었어요. 저희는 배낭을 맨 채 벽에 등을 기대고 숨을 고르며 서로의 눈빛을 읽었죠. 누나는 장부를, 형은 손전등을, 저는 열쇠를 각각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제 사람의 손끝이 다르게 떨리고 있었어요. 창고 안으로 들어가자 곰팡이 냄새가 콧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바닥엔 오래된 원단 조각과 종이 부스러기가 널려 있었어요. 벽 한쪽에 작은 금고가 반쯤 박혀 있었죠. 페인트가 벗겨져 철이 드러나 있었고 자물쇠 구멍은 먼지로 막혀 있었습니다. 저는 열쇠를 꽂았어요. 이빨이 달아 맞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덜컥 예상보다 쉽게 돌아갔습니다. 금고 문이 열리며 먼지가 흩날렸어요. 안에는 금은 없었습니다. 대신 두꺼운 장부와 봉투가 겹겹이 쌓여 있었어요. 누나는 숨을 들이마시며 장부를 펼쳤죠. 그 속에는 거래 내역, 금의 기호, 이름 없는 상대방의 기록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형은 손전등을 비추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단순히 돈이 아니라고 말했죠. 그 말은 공기 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누나는 손가락으로 한 페이지를 눌렀어요. 거래처 이름 대신 강가, 배 밑 같은 단어가 반복되어 있었죠. 날짜는 아버지가 중얼거리던 그 주기와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끼쳤어요. 아버지의 헛소리라 여겼던 말들이 사실은 장부의 암호였던 거였어요. 망상과 진실의 경계가 흐려졌습니다. 형은 등을 돌리고 창고 문 쪽으로 걸었어요. 우린 지금 위험한 걸 건드리고 있다고, 금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죠. 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누나는 단호하게 맞섰어요. 그래도 끝을 알아야 한다고, 그냥 두면 저희까지 도둑이 된다고 했죠. 저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숨을 고르며 장부를 덮었습니다. 장부는 종이였지만 종이보다 훨씬 무거운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바깥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저희는 즉시 불을 껐어요. 창고 벽 너머로 발소리가 서성였다가 멀어졌죠. 누나는 이를 악물었고 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장부를 배낭 속에 집어넣었어요. 이제 단순한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누나는 계산기를 두드리듯 발걸음을 빨리 옮겼고 형은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가 금세 꺼뜨렸죠. 저는 배낭끈을 꽉 잡았습니다. 장부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어요. 금보다 무겁고 금보다 불안한 무게였죠. 그날 밤 저희는 각자의 방에 흩어졌지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나는 계속 계산했어요. 형은 창밖만 보았죠. 저는 침대에 누워 아버지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이제 아무도 못 훔친다던
그 말이요. 그 말이 점점 다른 뜻으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지키려던 건 금이 아니라 금에 얽힌 과거였는지도 몰랐습니다. 형제는 그렇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누나는 집착에 더 깊이 빠져들었고 형은 빠져나가려 몸부림쳤죠. 저는 그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흔들림은 균열이 되었고 균열은 곧 무너짐으로 이어질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이미 발을 들여놓은 이상 저희는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아침 햇빛이 좁은 복도에 길게 걸렸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장부를 펼쳐놓고 밤새 접힌 자국을 펴며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종이의 냄새가 손끝에 배었죠. 펜을 쥐고 선을 그었지만 선은 자꾸 빗나갔습니다. 어제 창고에서 꺼낸 페이지와 집에서 찾은 영수증 조각을 나란히 놓았어요. 기호는 같았고 간격은 거의 일치했는데 어딘가 한 칸씩 밀려 있었습니다. 밀림은 작은데 결과는 커요. 배수표의 한 칸 차이가 배를 표류시키는 것처럼 말이죠. 누나는 전기포트를 올려놓고 컵에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김이 얇게 피어올랐어요. 누나는 조용히 말했죠. 한 줄이 거꾸로라고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나는 날짜 옆에 쓰인 두 글자를 가리켰어요. 강가와 나루의 순서가 어느 날부터 뒤집혔더라고요. 아버지가 습관을 바꿨던 건지 아니면 일부러 뒤섞어 놓은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뒤섞기의 기술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 흔적이 오늘의 출발점이 되었어요. 형은 베란다에서 들어와 주머니를 털었습니다. 작은 나사 2개와 녹슨 와셔가 손바닥에 굴렀어요. 다리 밑 난간에서 빠진 것 같다고 말했죠. 형의 말을 듣자 제 머릿속에 금속의 자리가 떠올랐습니다. 바람이 세게 부는 날엔 난간이 미세하게 떨려요. 떨림은 물살의 방향을 알려주죠. 저희가 놓친 건 떨림의 시간차였습니다. 물의 속도가 아니라 철의 리듬이었어요. 장부의 칸과 철의 떨림을 겹치자 비로소 빈칸의 모양이 보였습니다. 저는 달력 뒷면에서 옮겨 적은 조의를 다시 읽었어요. 초승, 사리, 조금이라는 숫자와 단어가 번갈아 박혀 있었죠. 손가락으로 특정 주기를 눌러보자 장부의 줄 한 칸이 유난히 누렇게 빛났습니다. 그 칸의 옆면에 흐릿한 메모가 있었어요. 가만이라는 글자였죠. 저는 심장이 한번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만히는 한강이 아니라 집의 말이거든요. 창고가 아니라 마당의 말이었어요. 물속이 아니라 글속을 뜻하는 거였죠. 저희는 물에만 시선을 빼앗겨 있었습니다. 안방 문을 열자 햇빛이 이불 위에 기아악 모양을 만들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눈을 반쯤 감고 누워 있었죠.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귀를 가까이 가져갔어요. 가만히 밑 두 겹이라고 중얼거리시더라고요. 저는 몸을 곧게 세웠습니다. 어젯밤 봉투 속 메모의 밑줄 2개와 맞물리는 말이었어요. 저는 누나와 눈을 맞췄죠. 누나는 벌써 연문 열쇠 꾸러미를 들고 있었습니다. 형은 삽두 자루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마당 한켠, 오래된 창고 앞에 비바람에 바랜 가마니가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겉은 푸석했고 손을 대자 먼지가 일었어요. 첫 겹을 들추니 쥐가 갉아먹은 흔적이 보였죠. 둘째 겹은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새끼줄이 촘촘히 얽혀 있었어요. 형이 칼끝으로 줄을 살짝 들어 올렸죠. 줄과 줄 사이에서 금속이 부딪히는 미세한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소리는 아주 얇았지만 단단했거든요. 저희는 가마니를 조심히 드러냈습니다. 아래에는 나무 판자가 있었어요. 판자 한쪽 모서리에 못이 5개 박혀 있었죠. 모양이 이상했습니다. 4개의 모서리에 박는 게 보통인데 가운데에 못이 하나 더 박혀 있었어요. 형이 몸머리를 두드리자 못이 느슨해졌죠. 판자를 들어 올리니 얕은 구덩이가 나왔습니다. 구덩이 바닥에는 검은 포대가 반쯤 묻혀 있었어요. 포대의 입구는 2번 접혀 철사로 감겨 있었죠. 누나는 장갑을 끼고 철사를 풀었습니다. 포대 안에서 종이의 냄새가 먼저 올라왔어요. 젖은 종이가 아니라 말라있는 종이였죠. 물의 냄새가 아닌 흙의 냄새였어요. 포대에서 나온 건 금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비닐로 다시 감싼 작은 노트 여러 권과 1000조각에 둘러싸인 봉투 다발이었어요. 노트에는 짧은 기록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죠. 날짜, 사건, 금의 이동, 그리고 이름 대신 점들과 화살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부가 아니라 아버지의 기억 보조 장치였어요. 기억의 지도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노트 한 권을 펼치다 말고 손을 멈췄습니다. 뒷표지 안쪽에 얇은 쇠조각이 붙어 있었거든요. 어제 침대 밑 봉투에서 본 것과 같은 각인이 있었어요. 바지선 식별 표식이었죠. 물과 땅이 한 노트에서 만났습니다. 봉투를 열자 더 작은 봉투가 나왔어요. 겹겹의 포장이었죠. 겹마다 숫자 하나씩이 적혀 있었습니다. 358이라는 이상한 순서였어요. 저는 머릿속에서 그 숫자를 바꾸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달력의 주기, 물때의 리듬, 장부의 간격, 그 어떤 것과도 딱 맞지 않았어요. 모두 거의 맞았지만 완전히 맞지는 않았죠. 단서가 많아질수록 정답은 멀어졌습니다. 그러다 누나가 작게 웃었어요. 피보나치라고 말했죠.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누나는 종이에 나선형을 그렸어요. 원단을 말 때 속과 겉의 장력이 만드는 선이라고 했죠. 아버지는 평생 천을 만졌어요. 손은 자연의 증명을 기억하거든요. 숫자의 나선은 물살에도 땅결에도 숨어 있습니다. 이른 새벽, 골목에 안개가 깔렸습니다. 저희는 여느 때처럼 강둑으로 향할 준비를 했지만 오늘은 먼저 옆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집주인 박성도는 56살로 이 집을 저희에게 세준 사람이었죠. 늘 무뚝뚝하게 인사만 하고 말을 아끼던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현관 불빛이 이상하게 오래 켜져 있었습니다. 밤늦게 창문 틈 사이로 그림자가 서성이는 것도 보였어요. 마치 저희를 지켜보는 듯한 기척이었죠. 박성도의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누나는 팔짱을 끼고 날카롭게 속삭였어요. 택배 상자가 그 집에서 온 게 아닐까 하고요. 형은 고개를 젓지 않았습니다. 부정하지도 않았고 단지 눈매만 가늘어졌어요. 저는 조용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박성도의 얼굴이 드러났어요. 잔뜩 구겨진 셔츠, 기름기 흐르는 머리칼, 눈 밑에 깊은 그늘이 있었죠. 박성도는 잠에서 덜 깬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벽처럼 단단했죠. 저는 망설이지 않고 장부 한쪽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박성도의 눈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무표정으로 돌아왔죠. 박성도는 장부를 짚지도 않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건 오래된 거라고, 아버지 일이지 자기 일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말은 잘라냈지만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였죠. 숨을 참으려는 몸짓 같았습니다. 형이 조용히 덧붙였어요. 택배를 보낸 게 박성도라고요. 순간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박성도의 얼굴에 미세한 경련이 스쳤어요. 그러나 박성도는 곧 담담히 말했죠. 자기가 보냈다면 저희가 멈출까 싶어서였다고요. 박성도의 말은 의도적으로 무심한 톤이었지만 그 속에 억눌린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직감했습니다. 박성도는 장부와 금의 행방을 알고 있었어요. 박성도는 숨기려는 동시에 알리려 하고 있었죠. 양쪽 사이에서 갈라진 얼굴이었습니다. 누나는 의자를 앞으로 당기며 날카롭게 물었어요. 왜 저희 집에 그런 흔적을 남겼냐고. 보고 있다니 협박 아니냐고요. 박성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잔뜩 쉰 목소리로 내뱉었어요. 협박이 아니라 경고였다고요. 금은 찾을 수 있지만 찾는 순간 저희까지 위험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박성도의 시선은 창문 쪽으로 흘러갔어요. 그 눈빛은 마치 누군가 다른 존재를 의식하는 듯했죠. 단순히 가족의 금을 둘러싼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저는 그제야 선명히 느꼈습니다. 박성도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돌아서며 중얼거렸죠. 저희 아버지가 금을 지킨 이유를 아직 모른다고요. 저희는 집으로 돌아오며 말이 없었습니다. 누나는 이를 악물고 있었어요. 형은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지만 한 모금도 빨지 못하고 껐죠.
저는 배낭 속 금속판 지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손끝에 닿는 차가움이 오늘따라 더 묘하게 떨렸어요. 박성도의 그림자는 단순히 옆집이 아니었습니다. 박성도는 아버지의 과거와 금의 비밀과 그리고 저희가 모르는 더 큰 무언가와 얽혀 있었어요. 그 사실이 뼛속까지 파고들며 저희를 더 깊은 강으로 떠밀고 있었습니다. 해가 오르기도 전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장부와 금속판 지도와 봉투 더미를 다시 펼쳤어요. 박성도의 말은 짧았지만 발끝을 붙잡는 갈고리였죠. 멈추면 산다라는 뜻인지 멈추면 놓친다라는 뜻인지 해석은 두 갈래로 갈렸어요. 갈림길 앞에서 저는 손가락 끝의 떨림을 먼저 기록했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정직해요. 몸이 먼저 아는 진실이 있거든요. 장부의 표를 다시 훑었습니다. 기호가 반복되다 어느 날부터 순서가 뒤집혔어요. 강가 나루 순서가 나루 강가로 바뀌던 날이었죠. 그날 옆 칸의 짧은 네모에 낯선 글씨가 끼어 있었습니다. 피랍이 달랐어요. 아버지의 필체가 아니었죠. 얇고 길게 치고 나가는 획이었습니다. 저는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렀어요. 박성도라고요. 시장 사람들은 모두 서로의 손글씨를 기억합니다. 거래는 말보다 필체로 남거든요. 금속판 지도의 손전등을 비스듬히 비추었어요. 겨울에 돌아나간 표시였죠. 점 하나가 여울 위 두 걸음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점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물소리가 머릿속에서 돌아갔죠. 상자가 떨어지고 회전하며 바닥을 긁다가 주머니에 멈추는 모습이요. 그 주머니가 겨울에는 크게 열리고 여름에는 숨어요. 계절의 문틈이라고 할 수 있죠. 아버지는 그 문틈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장사꾼이기 전에 공간을 읽는 사람이었어요. 박성진에게서 받은 영수증 묶음을 다시 꺼냈습니다. 한 장을 뒤집자 뒷면에 작은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동그란 테두리, 안쪽에 교환이라는 글자가 있었죠. 날짜는 겨울 언저리였고 장부의 간격과 거의 맞았습니다. 교환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을 품어요. 물건의 맞바꿈과 위험의 전가죠. 누군가의 파산에서 건너온 덩어리를 안전한 형태로 바꾸는 기술이에요. 아버지는 그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기술이 아버지를 구하지는 못했어요. 기술은 위험을 늦출 뿐 끝내 없애지는 못하거든요. 옆집 창문에 불빛이 켜졌습니다. 박성도의 그림자가 움직였어요. 저는 커튼 틈을 닫으며 마음속으로 연표를 정리했습니다. 30해 전 겨울 거래처 몰라, 빛 대신 금 수령, 그 다음 해 겨울바지 선 식별 표식, 여름 조위표 메모, 가을 가만히 두 겹, 그리고 최근의 겨울바카스 상자까지요. 모든 겨울이 한 줄로 이어졌어요. 겨울마다 위험이 돌았죠. 아버지는 돌 때마다 금의 위치를 조금씩 옮겼습니다. 강과 흘 사이를 왕복하며 무게를 나눴어요. 나눔은 분산이고 분산은 생존이죠. 그러나 치매가 오자 분산의 계산이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선택은 던짐이었어요. 핸드폰이 짧게 떨렸습니다. 이현수의 메시지였어요. 시장 주변에서 수상한 발걸음이 늘었다는 문장, 다리 밑에서 야간 손전등이 포착되었다는 문장이 있었죠. 이름은 없고 위치만 있었어요. 이름 없는 시선들은 대개 돈 냄새를 쫓아요. 돈 냄새는 물 비린내와 잘 섞이죠. 섞이면 구분이 어려워져요. 구분이 어려워지면 판단은 늦어지고, 늦어지면 먼저 잡히는 쪽이 집니다. 저는 메시지를 지우지 않고 화면을 엎어놓았어요. 누나는 장부의 가장자리에서 실밥을 뽑듯 작은 메모를 떼어냈습니다. 메모에는 기호와 숫자, 그리고 짧은 성이 적혀 있었어요. 성은 박이었죠. 성 뒤에는 점이 하나 찍혀 있었습니다. 점 하나는 경계의 표시예요. 더는 쓰지 않겠다는 표시, 혹은 더는 쓰지 못한다는 표시죠. 누나는 메모를 여권 사진처럼 장부 모서리에 다시 붙였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 안심이 됐습니다. 조각은 흩어질수록 제자리로 돌아와요. 흩어진 채로 자기 위치를 갖거든요. 형은 베란다에서 손수 만든 갈고리를 흔들었습니다. 철이 부딪혀 내는 얇은 소리가 났어요.
형은 갈고리보다 시계를 더 자주 봤죠. 조위표의 창이 열릴 시간은 짧아요. 짧은 창은 집중을 만들고 집중은 두려움을 밀어내죠. 두려움이 밀리면 실수가 줄어들어요. 저희가 가진 건 기술도 장비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반복과 집중이었어요. 장사도 그랬죠. 아버지는 반복으로 계절을 버텼습니다. 저는 박성도의 시간을 상상해봤어요. 집세를 받는 집주인의 시간, 장사판에서 몸을 덜어낸 사람의 시간, 밤마다 저희 창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간이요. 그 시간은 죄책과 계산 사이에서 흔들렸을 거예요. 아버지의 금이 박성도의 빛과 엮였고 박성도의 침묵이 아버지의 불신을 키웠을 겁니다. 누군가는 저희를 멈추라 말했고 누군가는 더 파라고 부추겼어요. 두 목소리는 같은 목에서 나왔죠. 그 목을 가진 사람은 옆집에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기침을 했어요. 짧고 마른 소리였죠. 저는 물컵을 가져다 두고 이불을 정리했습니다. 아버지의 눈동자가 잠깐 맑아졌어요. 그 맑음이 지나가는 동안 저는 질문을 마음속으로 던졌습니다. 왜 던졌는지,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 누구를 막으려 했는지요. 대답은 말로 오지 않았어요. 대답은 손등의 얼룩과 굳은 살로 왔죠. 그 손이 평생 붙잡던 것은 원단과 돈이 아니었습니다. 붙잡는 행위 자체였어요. 붙잡아야 살아남는다는 감각이죠. 감각이 늙어 병과 만나면 집착이 돼요. 집착은 결국 던짐으로 귀결되죠. 놓아야 지킨다고 믿는 마지막 논리였습니다. 새벽 3시,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식탁 위 철제 상자가 어둠 속에서도 윤곽을 드러냈어요. 저는 눈을 떼지 못했죠. 봉투와 필름, 계약서, 그리고 이름들이 모든 것이 무겁게 얽혀 있었습니다. 누나는 계산기를 두드리듯 페이지를 넘겼고 형은 창문 틈새를 열어 바람을 들였어요. 저는 안방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숨소리를 세면서요. 아버지는 여전히 침묵 속에 있었어요. 짧은 신음과 긴 호흡이 번갈아 나왔죠. 저는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그 리듬에 맞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질문을 던졌어요. 왜 금이 아니라 증거였는지, 왜 가족을 도둑이라 몰았는지, 왜 마지막에 한강에 던졌는지를 말이죠.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어요. 초등학교 운동회 날, 아버지는 시장 일을 멈추고 운동장에 왔습니다. 낡은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제 달리기를 지켜보셨어요. 그날 아버지는 환하게 웃었죠. 그러나 집에 돌아와서는 방에 들어앉아 장부를 뒤적였습니다. 웃음과 의심이 한 몸처럼 붙어 있었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삶이었죠. 누나는 장부 속 보류라는 글자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 하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은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일지도 모른다고요. 저희는 동시에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의 침묵은 끝이 아니라 미완의 신호일지도 몰랐거든요. 바깥에서 바람이 불자 창문이 덜컥거렸습니다. 누나는 놀라 장부를 덮었고 형은 손전등을 움켜쥐었어요. 저는 안방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 천천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 얼굴은 평온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움직였죠. 붙잡는 동작, 원단을 잡던 그 손놀림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살짝 잡았어요. 차갑고 거칠었지만 아직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라고 저는 속삭였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그러나 손끝이 한 번 움찔했죠. 그 작은 반응이 모든 말을 대신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저희 곁에 있었어요. 말은 잃었지만 침묵으로 무언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다시 식탁에 모였어요. 철제 상자를 닫고 봉투를 정리했습니다. 증거는 손에 들어왔지만 해답은 여전히 멀었어요. 누나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죠. 형은 담배를 꺼냈다 껐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오늘의 단어를 적었어요. 침묵이라고요. 침묵은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가 저희를 움직이게 해요. 아버지의 침묵은 여전히 길을 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침묵마저 사라질 테니까요. 해가 뜨기 직전에 빛이 방안을 옅게 씻고 지나갔습니다. 식탁 중앙에 철제 상자는 닫혀 있었고 투명 파일 속 계약서와 필름은 서랍 깊이로 들어가 있었어요. 저희는 밤을 견뎠고 문장 몇 줄과 사진 몇 장을 남겼습니다. 금은 없었어요. 그러나 무게는 있었죠. 저는 그 무게를 어깨가 아니라 속으로 옮겨 담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집은 조용했지만 내부의 시계는 이전과 다른 속도로 돌고 있었어요. 아침 공기가 들어오자 누나는 가계부를 다시 열었습니다. 숫자 옆에 작은 별표들이 늘어섰어요. 새로 생긴 고정비, 줄어든 예비비, 그리고 맨 아래 빈칸 하나가 있었죠. 그 칸의 제목을 무엇으로 해야 할지 저희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형은 베란다에서 낚싯줄을 풀어 바람에 말렸어요. 줄이 햇빛을 받아 미세하게 반짝였죠. 저는 안방 문 앞에 앉아 아버지의 숨을 세었습니다. 간격은 전날과 같았어요. 5, 5, 그리고 길어지는 6. 그 규칙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죠. 세계가 무너져도 호흡은 남는다는 사실이요. 저희는 합의했습니다. 증거의 일부를 바깥으로 보낸다고요. 모두가 아니라 일부만요. 모두를 내보내면 반격이 곧바로 와요. 일부를 내보내면 움직임이 먼저 오죠. 움직임은 방향을 드러냅니다. 방향이 드러나면 저희는 남은 것을 옮길 수 있어요. 저는 필름 2장과 계약서 사본 한 묶음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발신인은 비워두었어요. 수신인은 시청 기록 민원 창구와 이름 없는 우체함 2곳을 골랐죠. 흐르는 길을 2갈래로 만들어 놓으면 하나가 막힐 때 다른 하나가 남습니다. 아버지가 물과 흙 사이를 오가며 지켜낸 방식 그대로였어요. 현관을 나서기 전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창가에 반쯤 기대 앉아 있었어요.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와 있었지만 부드러운 빛이 눈동자 가장자리에 걸려 있었죠. 손등 위 얼룩은 더 옅어 보였습니다. 저는 말 대신 이불자락을 단단히 펴주었어요. 손가락 끝이 한 번 움직였죠. 붙잡는 동작이었어요. 저는 그 손 위에 손을 겹쳤습니다. 이번에는 움찔하지 않았어요. 안도의 파문이 제 손등까지 전해졌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숨기지 않고 끝까지 드러내지 않겠다고요. 계절처럼 나눠서 움직이겠다고요. 골목 끝 우체국은 이른 시간에도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번호표를 뽑지 않고 무인 창구로 갔어요. 봉투를 2개 올리고 주소를 천천히 입력했죠. 글자 사이로 손끝이 더듬는 떨림이 지나갔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를 때 심장이 한번 세게 뛰었어요. 영수증이 바람처럼 얇은 소리로 나왔죠. 저는 영수증을 반으로 접어 지갑 깊숙이 넣었습니다. 증거가 바깥으로 흘러가면 집 안의 공기는 잠깐 가벼워져요. 가벼움이 길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 잠깐을 선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누나는 가마니를 전부 걷어내 햇빛에 말리고 있었어요. 곰팡내가 빠져나가면서 흙냄새가 남았죠. 형은 마당 구석에 작은 구덩이를 메우고 발로 꾹꾹 밟았습니다. 그 위에 벽돌을 올리고 화분을 얹었어요. 흔적을 덮는 방식은 과장되지 않아야 해요. 새로워 보이면 눈이 달라붙거든요. 오래된 것처럼 보여야 오래 버틸 수 있죠. 저희는 오래된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정오쯤 전화가 왔어요. 발신자 표시 제한이었죠. 저는 거실 가운데에 서서 받았습니다. 숨이 먼저 들렸어요. 낮고 평평한 목소리, 이현수였습니다. 이현수는 어제의 메시지에 대해 묻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짧은 문장만 남겼죠. 오늘 오후 강변 순찰 인원이 늘어난다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경고인지 보호인지 여전히 알 수 없었어요. 저는 녹음하지 않았습니다. 녹음은 때로 자유를 줄이거든요. 기억으로 남겨야 움직임이 빨라져요. 메모장에는 단어 하나만 적었습니다. 증원이라고요. 오후에는 박성도의 집 앞에 작은 트럭이 섰어요. 사람 2명이 박스를 몇 개 옮겼습니다.
창문 틈에서 본 박성도의 얼굴은 피곤했고 가벼웠어요. 짐이 빠져나가면 사람은 잠시 가벼워지죠. 그 가벼움이 도망인지 해방인지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도망과 해방은 걸음걸이로는 구분되지 않아요. 저는 커튼을 닫았습니다. 옆집의 빈집이 저희 집의 빈칸을 더 크게 만들었어요. 빈칸은 불안을 키우지만 동시에 선택지를 넓혀줍니다. 저희는 그 넓어진 빈칸에 다음 단서를 놓기로 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자 강으로 나갔습니다. 오늘은 장비 없이 갔어요. 손에 쥔 건 메모장과 얇은 봉투 하나였죠. 봉투에는 아버지의 필체가 담긴 사진 사본 한 장과 금속판 지도에서 옮겨 그린 선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물결은 좁게 흔들렸고 바람은 방향을 자주 바꿨어요. 저는 다리 기둥에 손바닥을 대고 공명을 들었습니다. 돌의 울림은 낮고 길었어요. 귀에서는 여전히 바카스 상자가 떨어지던 그 순간의 물소리가 맴돌았죠. 그러나 마음속 화면은 이제 다른 장면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철제 상자가 열리고 문장이 살아나는 장면, 시장 골목에서 발 뒤꿈치를 톡톡 찍던 아버지의 발소리, 겨울마다 바뀌는 물기를 노트에 옮겨 적던 손놀림이요. 저는 봉투를 여울 위 난간 틈에 끼웠습니다. 끌어가려면 손을 뻗어야 하고 버리려면 바람을 맞아야 하는 위치였어요. 누군가가 발견하면 물은 더 이상 혼자 흐르지 않을 겁니다. 발견되지 않으면 내일 아침 제가 다시 가져올 거예요. 둘 중 어느 쪽이든 길은 움직이죠. 저는 난간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물의 결이 올랐어요. 그 결에 말 대신 호흡을 얹었죠. 그리고 몸을 돌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누나는 식탁 위에 투명 파일을 올려두고 있었어요. 파일 속 첫 장은 비워두었죠. 표지 대신 빈 페이지였어요. 빈 페이지는 나중에 말을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형은 낚싯줄을 전부 감아 서랍에 넣었어요. 더 이상 강바닥을 긁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고 오늘은 긁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멈춤은 포기가 아니에요. 리듬을 바꾸는 일이죠. 리듬을 바꾸면 다른 것들이 들려요. 해질녘, 아버지를 부축해 창가로 모셨습니다. 햇빛이 실처럼 가늘게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버지의 눈동자가 빛을 한번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루를 설명했어요. 설명은 소리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만 정리했죠. 보낸 봉투, 비운 옆집, 비워둔 첫 장, 그리고 강가의 난간 틈까지요. 아버지의 손가락이 공기를 더듬었습니다. 가벼운 쉼, 풀림, 다시 쉼이라는 3번의 동작이었어요. 그 동작이 오늘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붙잡고, 놓고, 또 붙잡는 일이요. 그게 삶이었죠. 그게 장사였고, 그게 저희 가족의 유산이었습니다. 밤이 내려앉을 즈음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희는 서로를 보았습니다. 이번엔 겁내지 않았어요. 현관을 열자 문 앞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죠. 시청 기록 민원 접수증 사본이었어요. 익명 접수, 담당 배정 대기라는 짧은 글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두 번째 봉투의 결과는 없었어요. 둘 중 하나만 움직였죠. 그러나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움직임이 시작되면 나머지는 뒤따르거든요. 저는 접수증을 투명 파일의 빈 첫 장 위에 올려두었어요. 그 위로 얇은 빛이 미끄러졌습니다. 저희는 불을 낮추고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종이를 꺼냈어요. 서랍 깊이에서 오래전 학교 노트 한 장을 찢어냈죠. 줄이 희미했습니다. 볼펜을 들고 한 줄씩 적기 시작했어요. 누구에게 보내는지도 모르는 글이었지만 반드시 남겨야 할 글이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대신 오늘의 시간과 창문으로 들어온 빛의 각도와 아버지의 호흡 간격과 식탁 위 접수증에 잉크 냄새를 적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짧은 문장을 붙였습니다. 물은 돌아오고 흙은 기억한다고요. 저희는 그 사이에서 산다고요. 글을 접어 봉투에 넣고 주소 대신 저희 집을 적었습니다. 받는 사람 우리 집, 보내는 사람 내 방이라고요.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편지였어요.
돌아온 편지는 언젠가 밖으로 나가죠. 밖으로 나간 편지는 언젠가 누구에게 닿습니다. 그 사이의 시간에 저희는 버텨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천장의 얼룩이 어둠 속에서 별자리처럼 이어졌어요. 저는 그 별자리에 선을 그려 오늘의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선은 방 안에서 시작해 복도와 식탁과 창가와 강둑으로 이어졌죠. 마지막 점은 다리 기둥의 그림자였어요. 그 점 위에 아버지의 손 모양을 겹쳤습니다. 쥐임, 풀림, 쥐임이라는 동작이요. 호흡이 그 사이를 채웠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호흡을 세었어요. 5, 5, 그리고 길어지는 6. 그 간격 속에서 잠이 왔습니다. 새벽이 다시 올 거예요. 접수증은 절차를 타고 움직일 것이고, 옆집 빈집은 다른 이름의 문패를 달 것이고, 강물은 어제와 다른 빛을 비출 겁니다. 아버지는 또 한 번 손가락을 움직일 것이고, 저희는 또 한 번 리듬을 맞출 거예요. 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산은 흘렀어요. 불신의 무게는 증거의 무게로 바뀌었고, 집착의 불꽃은 기록의 빛으로 옮겨 붙었죠. 저는 그 빛의 가장자리를 조용히 붙잡았습니다. 아침 직전의 얕은 어둠 속에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봉투를 현관 신발장 천장 틈에 올려두었어요. 언젠가 꺼내 읽을 저에게 남기는 편지였습니다. 말은 짧고 공백은 길었어요. 긴 공백이 끝을 만들었죠. 끝이라 적지 않았지만 끝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첫 빛을 바라봤어요. 빛이 바닥을 따라 이동했죠. 그 움직임을 눈으로 따라가다 마지막에 멈췄습니다. 멈춘 자리에서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죠. 그게 오늘의 인사였습니다.